혼인 신고까지는 말고 그냥 서로 오가며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걸 깨닫기까지 딱 8개월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너무 괜찮아서 이상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자기 삶이 있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다시 되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저녁밥 먹을 때 맞은편에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오가면서 지내면 안 될까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강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 나이에 아프면요. 가족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크게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민수를 처음 만난 건 동네 문화센터였습니다. 노래 교실이었어요. 사실 저는 노래에 관심이 있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억지로 등록시켜서 나간 거였죠. 엄마,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무조건 나가. 그래서 저는 그냥 1시간 앉아있다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확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키도 평범했고 목소리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에 밟히는 구석이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혼자 남아서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강사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사람이었어요. 그 작은 행동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을 볼 때 큰 것보다 작은 걸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도시락을 늘 2개씩 싸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식성이 좋은 사람인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하나를 내밀더군요. 혼자 드시기 뭐하면 같이 드시죠.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빵 한 조각으로 때웠거든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반찬이 3가지였습니다. 계란말이, 멸치볶음, 깍두기.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목이 잠겼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며칠은 도시락을 같이 먹고 며칠은 집 근처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별것 아닌 말들이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받으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을 쓰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느낌이 너무 오랜만이었던 겁니다. 자식들 전화는 걱정이었고 이건 그냥 궁금함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을 흔들어 놓더군요. 계절이 한번 바뀌었을 때 강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오가는 것도 좋은데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잠깐 모르는 척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머릿속 어딘가가 조용히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지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걸. 그건 상대의 인생 전체가 내 쪽으로 넘어오는 일이라는 걸요. 빚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이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늙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얹힐 수도 있다는 걸요. 그걸 모른 척하기엔
저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수는 제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해야 합니다. 짧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지금 생각하면 가장 정확한 열쇠였습니다. 그래야 서로 책임을 질 수 있죠.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결국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오던 날 바람이 꽤 쌀쌀했습니다. 강민수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날 이미 시작된 겁니다. 혼인신고 전날 저녁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상가 세입자 계약은 언제까지예요? 그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그게 왜 중요한 질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는 아주 자세히 물었습니다. 월세가 얼마인지, 세입자는 어떤 사람인지, 관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등기가 단독 명의인지. 그때는 그걸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은 거실에서 짧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했어. 다 됐어. 딱 그 말뿐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소리치고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넘겼습니다. 넘기면 안 되는 거였는데도요. 그날 이후 8개월 동안 저는 제가 만든 선택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계획 아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재혼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로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녁에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밥을 차리는 게 귀찮아서 대충 때우는 날이 많았는데 둘이 먹으니까 오히려 더 제대로 챙기게 되더라고요. 강민수는 생활비 이야기도 먼저 꺼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낼게요. 상가에서 들어오는 건 선생님 돈이니까 따로 모아두세요. 그 말이 참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가 월세는 제 통장에 그대로 두고 생활비는 그 사람이 맞는 구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주 영리한 선택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제 돈에는 손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점점 빚진 사람이 되는 구조였거든요. 밥을 얻어먹고 생활비를 대신 내주는 관계가 되면 나중에 무언가를 요구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걸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수의 동생 강미란이 집에 왔습니다.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들고 왔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말도 많고 분위기도 잘 띄우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으면서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언니는 전에 어디 사셨어요? 자식들은요?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상가도 있으시다면서요? 그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뻔했습니다. 강민수였겠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작은 거 하나 있어요. 그 말에 강미라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대단하시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걸 그냥 가족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강미란의 아들 박준호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됐고 말이 아주 매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를 띄우는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저한테로 대화가 넘어왔습니다. 상가 관리는 직접 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입자랑 직접 연락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관리 맡기면 편하던데 직접 하시는 게 더 낫죠?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저한테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신 제가 가진 것들만 물었습니다. 상가, 통장, 관리 방식. 그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민수는 돈을 섞지 말자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통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요즘 월세는 잘 들어와요? 통장에 꽤 모였겠네요? 말투는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 올랐어요. 세입자가 잘 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제 입으로 직접 말하게 만든 정보들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침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평범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혼 8개월째 되던 달이었습니다. 상가 계약 갱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제가 혼자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처음엔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충 보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펼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맨 위에 적힌 이름, 강민수, 그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내용이 또렷해졌습니다. 과거에 지인의 사업에 연대 보증을 섰고 그 사업이 무너지면서 채무가 넘어왔다는 것. 일부는 갚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변제합의 날짜. 그 날짜가 제가 혼인신고를 한 시점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눈을 계속 부릅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그날 강민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야 하는지, 일단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수는 그걸 받아들고 잠깐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표정을 먼저 봤습니다. 너무 태연했습니다. 내용 증명에 채무가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강민수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얼마 안 돼요. 거의 정리됐어요. 금액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다음날 상가 계약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을 때 충전 중이던 강민수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진동이 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화면을 끄려고 무심코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박준호. 그리고 그 한 줄. 이모 쪽에서는 상가 건은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췄습니다. 안 건드리기로 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안 건드리기로 했다는 건 건드리는 얘기가 이미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보면서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나 모르게 뭔가를 하고 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강민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계약 자리에서 뭔가 드러날 수도 있겠다고. 그리고 하나를 더 확인했습니다. 내용 증명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확인하듯이 읽었습니다. 채무 금액, 보증 시점, 변제합의 날짜. 그 날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재혼을 서두르던 시점과 채무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거의 겹친다는 걸.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 인감도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수의 동생 강미란, 그리고 조카 박준호. 둘 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 약속인 것처럼요. 저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 계약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먼저 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강미란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반가운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도 뭔가 알고 있구나. 강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가족이니까 같이 정리해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준호가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외삼촌 채무가 하나 있잖아요. 이제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서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리고 그 다음 말, 재혼도 하셨으니까 같이 풀어보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의 뜻은 단순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당신 돈으로 갚자.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퍼즐이 동시에 맞춰졌습니다.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 미리 말씀을 좀 들어서요. 보증금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들 이미 여기 와서 이야기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박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재혼하셨으면 책임도 같이 지셔야죠. 외삼촌 혼자 감당하게 두실 건 아니잖아요.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강미란이 웃으면서 덧붙였습니다. 언니, 너무 깨끗한 척 하시면 곤란해요.
우리가 다 아는데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깨끗한 척? 제가 뭘 했다고. 그 자리에는 부동산 사장님도 있었고 직원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잘못한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인감 도장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도장을 찍으면 안 된다. 이유는 설명 못했지만 그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논리와 감정을 번갈아 가면서 가족이잖아요. 같이 풀어야죠. 왜 혼자 빠지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그것도 미리 준비된. 저는 계약서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그 말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뭐라고 더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쉬어졌습니다. 걸으면서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 있는 인감 도장을 만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그 사람들이 원한 건 설명도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아침 강민수가 먼저 나갔다는 것. 이 자리에 같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처음부터였을까? 아니면 중간에 변한 걸까? 그 답은 집 문을 열자마자 알게 됐습니다. 강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내용 증명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거 언제부터였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강민수는 서류를 한번 보고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 오해라는 게 너무 익숙했거든요. 그럼 설명해 보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답은 끝났습니다. 사업이 좀 잘 안 됐고,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된 거고,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강민수는 시선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같이 살면 같이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 문자, 부동산, 퍼즐은 다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서두른 거예요? 강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요, 말을 꺼내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같이 빚 갚을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담을 하면서 상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혼인 시점, 재산 구조, 통장 분리, 그리고 채무 사실을 몰랐다는 것까지. 법무사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숨이 풀렸습니다. 상가는 재혼 전에 취득하신 거죠? 네. 월세도 따로 관리하셨고요? 네. 법무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배우자 채무랑은 별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조여있던 무언가가 툭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문제는 속였다는 것, 그리고 제가 선택할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 며칠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민수는 여전히 그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도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제가 가져온 화분 하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을 나와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은 비어 있었지만 그날은 처음으로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속았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저는 다시 저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내 선택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압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결혼 계속했을까요? 아니면 끝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아이 돈 훔쳐오는 거 아닐까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오후 3시 55분. 은행 마감까지 정확히 5분 남은 시간. 그 아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자동문이 닫히기 직전 몸을 비집고 들어오는 작은 그림자. 회색 체육복, 끝이 해진 운동화, 그리고 어깨에 매달린 낡은 책가방.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심부름 온 아이인 줄 알았다. 요즘 세상에 초등학생이 혼자 은행 오는 게 뭐 대수냐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매일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히 같은 시간 3시 55분. 나는 17년째 창구를 지키고 있었다. 별의별 사람을 다 봤다. 사기꾼, 도박 중독자, 심지어 통장 앞에서 무너져 울던 사람까지.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딘가 이상했다. 번호표 뽑았네 또. 옆자리 최 대리가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 이제는 이름도 알게 된 민우는 익숙한 듯 번호표를 뽑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아 허공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도 않았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곳이 익숙한 장소인 것처럼. 24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내가 마이크를 눌렀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볍게 가방끈을 움켜쥐고 천천히 걸어왔다. 창구 앞에 서자 아이의 눈이 나를 올려다봤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편할 정도로. 혼자 왔니? 대답은 없었다. 대신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빨간색 표지, 모서리는 다 달아 있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1,000원짜리 5장. 아니, 정확히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이 선명한 구겨진 지폐 5장. 그 옆에 동전 몇 개. 나는 무심코 그 돈을 바라봤다. 깨끗하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주워온 듯한 느낌. 입금이구나.
나는 전표를 밀어줬다.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잡았다. 작은 손톱 밑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나는 그 사이 통장을 스캔했다. 삑, 모니터에 계좌 정보가 떴다. 예금주 박서연. 나는 습관적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뭐야 이거. 입 밖으로 나올 뻔한 말을 겨우 삼켰다. 숫자가 이상했다. 0이 너무 많았다. 나는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다. 한 자리씩 세기 시작했다. 1000만, 10만, 100만. 그 위, 그리고 또 위. 27억 9,300만 원.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다시 봤다. 낡은 체육복, 더러워진 운동화, 구겨진 1,000원짜리 5장, 그리고 27억이 들어있는 통장. 말이 안 됐다. 다 썼어요. 민우가 전표를 밀어줬다. 나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입금액 5,000원. 입금자명. 나는 잠깐 멈칫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아이 글씨였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말. 엄마 오늘 더워.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읽었다. 엄마 오늘 더워. 이름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거 이름 적는 데인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멈췄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유리 너머를 보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나는 잠깐 고민했다. 규정대로라면 이건 수정하게 해야 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다. 입금해줄게. 기계에 통장을 넣었다. 직, 프린트 소리가 나며 내역이 찍혀 나왔다. 나는 통장을 건넸다. 민우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봤다. 이상했다. 돈을 확인하는 눈이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의 말을 읽는 것처럼.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민우는 잠시 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 그리고 돌아섰다. 자동문이 열리고 작은 뒷모습이 밖으로 사라졌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모니터에는 아직 그 계좌가 떠 있었다. 27억. 그리고 방금 찍힌 5,000원. 저거 이상하지 않아? 뒤에서 최 대리가 말했다. 애가 매일 오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솔직히 좀 수상한데 어디서 돈 훔쳐오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내 손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다. 신고 버튼 누르면 된다. 그게 규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왜지? 왜 못 누르지? 나는 창구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그리고 방금 전 통장을 들여다보던 아이의 눈이 떠올랐다. 그건 숨기는 눈이 아니었다. 뭔가를 지키고 있는 눈이었다. 다음 날이었다. 나는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3시 50분. 아직 5분 남았다. 괜히 손에 잡히지도 않는 서류를 넘기면서 자동문 쪽을 힐끔거렸다. 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스스로도 이상했다. 그냥 수상한 고객일 뿐인데. 그런데도 어제 그 아이의 눈이 자꾸 떠올랐다. 3시 55분. 띠링. 자동문이 열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왔다. 민우였다. 어제와 똑같은 차림, 똑같은 걸음, 그리고 똑같은 표정. 나는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24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민우가 다가왔다. 오늘도 말없이 통장을 꺼내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그런데 나는 순간 눈을 찌푸렸다. 오늘 돈은 전부 동전이었다. 100원짜리 하나, 둘, 셋. 창구 위로 쏟아졌다. 굴러 떨어진 동전이 바닥을 튕겼다. 팅팅. 민우가 급하게 무릎을 꿇었다. 아. 작게 소리를 내며 의자 밑까지 손을 넣어 동전을 주었다. 그 모습이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콕 찔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걸 지켜봤다. 민우는 동전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다시 창구 위에 올려놨다. 손등이 까맸다. 손톱 밑도 여전히 더러웠다. 나는 조용히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50개. 5,000원.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았다. 딱 맞았다. 다 썼어요. 민우가 전표를 밀어줬다. 나는 종이를 받았다. 입금액 5,000원. 그리고 입금자명. 엄마 오늘 비 와. 나는 창밖을 봤다. 정말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연인가? 아니면 나는 다시 전표를 내려다봤다. 어제는 더웠고 오늘은 비가 왔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었다. 기록이었다. 보고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봤다. 이거 왜 이렇게 쓰는 거야? 처음으로 물었다. 민우는 잠깐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눈을 피했다.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입금 처리를 했다. 직. 통장이 출력되었다. 민우가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 또 멈췄다.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봤다. 엄마 오늘 비 와. 마치 그 문장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우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3시 55분. 항상 같은 시간. 항상 같은 금액. 그리고 항상 다른 문장. 엄마 오늘 추웠어.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 나는 점점 말을 잃었다. 이건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이건 뭐지? 최 대리가 옆에서 말했다. 야, 저거 진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애가 돈 어디서 가져오는지 봐. 저거 정상 아니야. 글쎄요. 야, 요즘 애들 이용해서 돈 돌리는 거 많아. 대포 통장 같은 거. 그 말에 내 시선이 모니터로 떨어졌다. 27억. 그리고 매일 찍히는 5,000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안 되긴 했다. 그런데 그런 애 같진 않아요. 나도 모르게 말했다. 최 대리가 피식 웃었다. 얼굴 보고 사람 판단하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퇴근길. 나는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왠지 골목을 하나 돌았을 때였다.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작은 그림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췄다. 설마 조금 더 다가갔다.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우였다. 쓰레기통 앞. 손을 넣고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다. 빈병. 소주병이었다. 민우는 그걸 비닐봉지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통을 뒤졌다. 또 하나, 또 하나.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민우의 손이 보였다. 까만 때. 그게 흙이 아니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빈 병을 만지면서 묻은 거였다. 민우는 아무렇지 않게 계속 병을 주었다. 봉지가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지켜봤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빈 병 하나에 100원. 50개면 5,000원. 설마. 나는 벽에 손을 짚었다. 그럼 지금까지 매일 그 어린애가 혼자서. 나는 숨을 삼켰다. 27억이 있는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민우가 몸을 일으켰다. 비닐봉지를 들었다. 작은 팔이 휘청거렸다. 무거운 거였다. 그런데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저건 돈이 아니다. 저 아이한테 저건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민우가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부르지 못했다. 부르면 뭔가 깨질 것 같았다. 내가 알면 안 되는 걸 본 것 같았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했다. 왜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27억이 있잖아. 그걸 쓰면 되잖아. 왜? 굳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쓰레기통 앞에 앉은 작은 뒷모습, 더러운 손, 그리고 꽉 쥐고 있던 봉지. 나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했다. 이건 단순히 가난한 아이 이야기가 아니었다. 분명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빨랐다. 업무 때문이 아니었다. 어제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망설였다. 고객 정보 조회. 원칙적으로는 업무 외 열람은 금지다. 하지만 나는 결국 마우스를 움직였다. 계좌번호 입력. 엔터. 화면이 바뀌었다. 예금주 박서연. 관계 법정 대리인 없음. 나는 눈을 찌푸렸다. 없다고? 미성년자 계좌인데?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거래 내역. 딱 한 번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찍혀 있었다. 3년 전 28억 원 입금. 메모. 사망보험금 지급.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 입이 벌어졌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엄마, 전표에 쓰던 그 말들. 그리고 27억?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랬구나.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직도 엄마랑 살고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그날 오후 3시 55분 나는 이미 마이크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띠링. 자동문이 열렸다. 민우였다. 나는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4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민우가 걸어왔다. 오늘도 똑같았다. 통장, 그리고 돈. 오늘은 다시 지폐였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1,000원짜리 5장. 나는 전표를 건넸다. 민우가 펜을 잡았다. 나는 그 손을 바라봤다. 어제보다 더 더러워진 것 같았다. 잠시 후 전표가 밀려왔다. 입금액 5,000원. 그리고 엄마 오늘 많이 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민우야. 아이의 손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가 들렸다. 나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어디 계셔? 정적? 짧았지만 길게 느껴졌다. 민우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하늘에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그 말은 직접 들으니까 달랐다. 그래서 매일 오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매일 줬어요. 뭘? 5,000원.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학교 가기 전에 항상 민우의 시선이 통장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저도 줘요. 순간 숨이 막힌 것 같았다. 엄마한테? 민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근데 그 돈. 나는 말을 멈췄다. 조심해야 했다. 왜 그거 안 써? 통장. 27억. 민우는 잠깐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건 손이 통장 위에 올라갔다. 꾹 눌렀다. 엄마 돈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다. 쓰면 잠깐 숨을 고르더니 엄마 없어질 것 같아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서 있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안 써요.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 설명? 아니, 그 어떤 말도 맞지 않았다. 그저 너무 이해돼 버려서 나는 조용히 전표를 들었다. 그리고 입금을 처리했다. 직, 통장이 출력되었다. 나는 그걸 건넸다. 민우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리고 또 멈췄다. 이번엔 나도 같이 봤다. 엄마 오늘 많이 보고 싶어? 그 문장을 민우가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살짝 짚었다. 마치 진짜로 닿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게 이 아이한테는 진짜 편지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 민우가 돌아섰다. 자동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봤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네. 민우가 말했다. 내일도 와도 돼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가 작게 웃었다. 아주 작게. 그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숫자가 떠 있었다. 27억. 그리고 매일 쌓이는 5,000원. 나는 천천히 중얼거렸다. 편지네. 그래. 이건 저축이 아니었다. 투자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었다. 그 아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엄마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5,000원짜리 편지를. 다음 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민우는 계속 왔다. 3시 55분. 단 한 번도 늦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이제 누군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으니까. 27억은 쓰지 못하면서 하루 5,000원은 꼭 지키는 아이. 그 이유가 엄마가 사라질까 봐서라는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잊고 싶지 않아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도 그런 못 쓰는 것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